2024년 8월 5일 그 잔혹한 망령이 깨어나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4년 8월 5일 여의도와 월스트리트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트레이딩 룸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던 그 월요일을 말입니다. 당시 니케이 225 지수는 하루 만에 12.4%라는 기록적인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역시 하락폭을 견디지 못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시장이 멈춰섰죠.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당시 언론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일면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을 무너뜨린 진짜 민낯은 지표가 아니라 수급에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자본시장의 핏줄이자 동시에 시한폭탄이었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터진 것입니다. 그 비극의 시작은 며칠 전인 2024년 7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은행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기존 0에서 0.1%대에서 0.25%로 기습 인상했습니다. 수십 년간 고여있던 공짜 돈의 시대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고 그 결과가 바로 8월 5일의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12월 18일 우리는 다시 한번 도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일본은행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결정회의. 시장은 이미 내일 19일 금리가 0.75%까지 인상될 가능성을 거의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그 참혹했던 악몽이 단순한 예방주사였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재앙의 전조였을까요? 오늘 민낯경제에서는 화려한 지표 뒤에 숨겨진 엔캐리 자금의 잔혹한 역류 현상을 정밀 해부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메커니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짜 돈. 엔캐리 트레이드. 이름은 어렵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익을 주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낯경제가 늘 강조하듯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우리 자산을 위협하는지 그 3단계 프로세스를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단계, 저리 차입 더 borrowing. 일본의 창고를 털어라. 일본은 지난 30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0%,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낮췄죠. 글로벌 헤지펀드와 큰손들에게 일본은 거대한 저금리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일본 금융기관에서 연 0.1% 수준의 사실상 무이자로 엔화를 빌립니다.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엔화가 전 세계로 풀려나가는 시작점입니다. 2단계, 환전과 이동 더 컨버션.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라. 빌린 돈은 엔화입니다. 하지만 엔화로는 엔비디아 주식을 살 수 없고 미국 국채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팔고 달러나 유로 혹은 신흥국 화폐로 바꿉니다. 수천억 달러의 엔화가 한꺼번에 시장에 매물로 나오니 엔화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엔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도 싼데 빌린 돈의 가치 엔화까지 떨어지니 나중에 갚을 때 부담이 더 줄어드는 꽃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3단계, 고수익 투자 대 인베스트먼트. 남의 돈으로 잔치하기. 이제 달러로 바꾼 돈을 수익률이 높은 곳에 꽂아 넣습니다. 연 5% 이자를 주는 미국 국채 혹은 연 20에서 30%씩 폭등하는 나스닥 AI 빅테크 주식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레버리지입니다. 내 돈 1억에 빌린 돈 9억을 더해 10억을 굴립니다. 내 돈만으론 연 10% 수익이 1천만 원이지만 10억을 굴리면 1억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민낯이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본질은 사실 엔화 숏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즉, 엔화 가치가 떨어질 것에 베팅한 빚쟁이들의 집단이라는 뜻이죠. 엔화가 약세를 유지하는 한 이 잔치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엔화 가치가 오르는 순간 이 모든 축복은 저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00엔을 빌려 당시 환율인 160엔 달러에 투자했다고 칩시다. 미국에서 연 5%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엔화 가치가 대략 5% 절상되어 환율이 152엔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여러분이 미국에서 번 5% 수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고스란히 상쇄되어 수익0이 됩니다. 만약 엔화가 10% 급등한다면 여러분은 앉아서 원금의 5%를 까먹게 됩니다. 문제는 이 포지션이 언젠가 반드시 되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점입니다.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투자자는 선택해야 합니다.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자산을 팔아치우고 엔화를 사서 빚을 갚을 것인가, 아니면 강제로 퇴출당할 것인가. 청산의 공포, 왜 역류는 도미노처럼 번지는가? 엔캐리 청산, 즉 어나인딩이 시작되면 시장은 이성적인 판단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발적인 매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탈출이기 때문입니다. 엔캐리 자금은 대부분 레버리지를 끼고 있습니다. 증권사나 은행은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마진콜을 때립니다. 돈을 더 가져오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주식을 팔아 빚을 갚아 라고 말이죠. 이때 트레이더들은 주식의 펀더멘털을 따지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애플의 미래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엔화 빚을 갚기 위해 가장 유동성이 좋은 주식부터 시장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청산이 시작되면 공포의 3단계 도미노가 작동합니다. 1단계, 위험자산 매도, 나스닥 주식, 비트코인, 신흥국 채권을 가리지 않고 팝니다. 여기서 달러가 확보됩니다. 2단계, 달러 매도, 엔화 매수
확보한 달러를 들고 외환시장으로 가서 엔화를 삽니다. 빌린 엔화를 갚아야 하니까요. 3단계 엔화 급등. 모두가 엔화를 사려고 달려드니 엔화 가치가 폭등합니다.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옵니다.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 아직 청산하지 않고 버티던 다른 엔캐리 투자자들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엔화가 너무 오르는데 나도 빨리 팔고 나가야겠다. 이 공포가 전이되면서 다시 1단계 자산 매도로 돌아가는 무한 루프, 즉 데스 스파이럴이 완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수세는 투자에 의한 매수가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강제 매수입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는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전 세계의 자산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폭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4년 8월 5일 우리가 목격했던 민낯입니다. 일본은 왜 전 세계를 흔들며 금리를 인상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전 세계 자산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도 일본은 왜 굳이 금리를 인상하려 할까요? 그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일본은 지금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첫째, 수입 인플레이션의 공포, 엔저가 깎아먹는 일본의 국력. 엔화가 싸서 수출이 잘 된다는 건 이제 옛말입니다.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일본에게 과도한 엔저는 재앙입니다. 엔저 때문에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서 일본 국민들의 실질 임금은 계속 깎이고 있고 내수 경제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했다간 일본 경제의 기초 체력이 무너질 위기입니다. 둘째, 성장보다 생존을 택한 일본은행 물가 목표 2%의 역설. 일본은행의 명분은 물가 안정이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2025년 현재 일본의 소비자 물가 CPI가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기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일본 금융 시스템 자체가 초인플레이션으로 고사할 수 있다는 공포가 일본은행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압박과 민심의 위반. 일본 서민들은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데 금리는 0%대인 상황은 정치적으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강한 엔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일본은행은 더 이상 나 홀로 저금리를 고집할 수 없는 사회적 배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넷째, 금리 실탄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 일본은 다음 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0%면 나중에 진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쓸 카드가 없습니다. 경기가 그나마 버텨줄 때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려놔야 나중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금리를 내릴 실탄이 생긴다는 고독한 계산법입니다. 2024년 복귀, 우치다의 진화와 중앙은행의 숨겨진 한계.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2024년 8월 5일 니케이 225 지수가 12% 넘게 폭락하며 일본 금융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을 때 전 세계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은행의 우치다 시니치 부총재였습니다. 그는 8월 7일 시장의 비명이 극에 달했을 때 긴급 발언을 내놓습니다. 요지는 명확했습니다. 금융 자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섣불리 추가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이 한마디에 미쳐 날뛰던 엔화 환율이 진정되었고 청산의 파도는 일단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민낯경제 특유의 냉소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중앙은행 부총재가 왜 본인들이 내린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적 결정을 단 일주일 만에 뒤집는 듯한 발언을 했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중앙은행조차 엔캐리 자금의 거대한 규모와 그 파괴력을 통제할 수 없다는 공포를 시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 내부에만 머무는 자금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 런던의 은행들, 그리고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가 뒤섞인 거대한 유동성 늪입니다. 이 늪이 한꺼번에 흔들리면 일본 경제는 물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우치다 부총재는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 대자비를 불러일으킵니다.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당시 엔캐리 자금이 급격히 청산되면서 천재들의 집단이라 불리던 LTCM이 파산 위기에 몰렸던 사건,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 엔캐리 트레이드가 정점에 달했다가 순식간에 붕괴하며 전 세계 자산 가격을 초토화했던 기억들 말입니다. 결국 2024년의 소동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단지 우치다의 구두 개입이라는 임시 땜질로 뒤로 미뤄둔 시한폭탄이었을 뿐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폭풍 전야의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 자, 이제 다시 오늘로 돌아옵니다. 2025년 12월 18일 현재 도쿄의 BOJ 본부에서는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내일 19일 나올 결과에 대해 시장은 이미 0.75%로의 인상 가능성을 거의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말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다. 2024년처럼 기습당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민낯경제의 시선으로 본 데이터는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충격이 없는가? 우리는 정말 트라우마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살펴봅시다. 첫째, 미국 연준의 엇박자? 불과 일주일 전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3.75%로 낮췄습니다. 미국은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 돈줄을 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정반대로 금리를 올리려 합니다. 양국의 금리 방향이 정반대로 교차하는 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자산의 압력차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좁혀지는 금리 스프레드, 2.2%의 임계점, 엔캐리 트레이드가 유지되려면 금리 차이가 커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일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 스프레드는 2.2%대까지 좁혀졌습니다. 여기에 환전 수수료와 위험 프리미엄을 더하면 이제 엔화를 빌려 달러 자산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즉, 신규 유입은 끊겼고 기존 자금들은 누가 먼저 문을 열고 나갈까? 눈치 싸움을 벌이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셋째, 엔캐리 잔액의 미스터리. 가장 무서운 데이터는 바로 규모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은 FX 파생상품 기반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1.3조, 1.7조 달러가 엔화 공급의 하한선으로 깔려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다릅니다. 장외 파생상품과 보이지 않는 레버리지를 포함하면 최대 4조 달러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4조 달러? 지금 환율 기준으로 무려 6천조 원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이 거대한 자금의 단 5%만 동시에 움직여도 시장의 둑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내일 19일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시장이 멸망하느냐가 아닙니다. 시장이 자신하는 선반영이라는 방어막이에 이 6천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역류를 감당해낼 만큼 견고한가입니다. 2024년이 기습에 의한 당혹감이었다면 2025년 12월 19일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실력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자본의 탈출구, 당신의 자산은 안전한가? 엔캐리 자금은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청산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곳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미국 테크주 AI 버블입니다. 지난 2년간 나스닥을 견인했던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의 상당 부분은 저렴한 엔화 유동성을 연료로 사용해왔습니다. 엔화 가치가 오르고 금리 부담이 커지면 헤지펀드들은 수익이 가장 많이 난 테크주부터 팔아치워 엔화 빚을 갚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과 대만 같은 신흥국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기반 경제라 대외 변수에 취약합니다. 특히 글로벌 유동성이 마를 때 외국인 자금이 가장 먼저 ATM처럼 빠져나가는 곳이기도 하죠. 2024년 8월 5일 코스피가 속절없이 무너졌던 이유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라 엔캐리 자금을 회수하려는 기계적 매도세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과 가상자산입니다. 레버리지가 극대화된 자산일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합니다. 일본 금리가 오른다고 내 집값이 떨어지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전 세계 자금은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그물의 매듭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의 엔화이기 때문입니다. 이지 머니 시대의 종말과 생존 전략.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일본의 저금리라는 거대한 댐이 전 세계에 무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댐에서 흘러나온 물로 주식도 사고 집도 사고 코인도 샀죠. 사람들은 그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이지 머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19일 일본은행의 결정은 그 댐의 수문을 닫겠다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금리가 단순히 돈의 가격이 아니라 자산의 위치를 바꾸는 거대한 중력으로 작용하는 시대입니다. 민낯경제가 드리는 마지막 조언은 이겁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쫓을 때가 아니라 내 포지션에 엔화 숏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즉 감당하지 못할 빚으로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수급의 이면을 보지 못하는 투자자는 것엔 역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의 망령은 이제 더 이상 망령이 아닌 현실의 포식자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12월 19일 일본발 금리 쇼크가 가져올 자본시장의 대이동. 그 민낯을 끝까지 지켜보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민낯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